국회 결론을 전달하기도 전에 지명 철회, 장관 되려다 수사 대상 됐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저희 돌직구쇼 출신의 홍익표 정무수석의 기자회견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지명 철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실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신 것이다. 바로 지난주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 홍익표 수석을 청와대에서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역시 돌직구쇼에서처럼 차분하게 설명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대통령이 왜 데려갔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의 또 브리핑을 보셨는데 소식은 좀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철회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홍익표 수석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두루두루.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제가 얼핏 기억난 것만 해도 5가지예요. 5가지.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입시 문제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취업 문제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갑질 문제였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청문회 때 보니까 그때 세금 신고 제대로 한 건가? 양도세 그 포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노래가 아파트라고 한 노래가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아파트. 그것도 보통 아파트입니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반포 아파트예요. 반포 아파트. 원펜타스라고 아주 그냥 반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아예 대놓고 한 그 아파트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얻은 양도 차익이 제 생각에 미니멈 50억이다, 뭐 60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이해훈 후보자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더 많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게 그나마 그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갔다. 이해훈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장고 끝에 악수 그것도 최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 당의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 대통령이 결심한 것이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 대통령이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심하게 됐을까? 청문회의 주요 3가지 의혹과 3가지 이유를 저희들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명 철회 이유 첫 번째 장면 들어보시죠.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 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는 관계가 파경이 됐다고 하지 네, 않으셨던가요?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의 규칙에 네.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깨진 상태이고 또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원님,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명백히 불법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장남 부부가 파경에 이를지도 모를 굉장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았었다. 그리고 장남이 발병을 했었다. 그래서
청약을 미혼으로 신청했다라는 논리인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민주당의 진성주 의원 그게 불법 청약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지적. 그래도 불법이다라는 질타인데 판사 출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이 시간에서 이혜원 후보자는 직이냐 집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네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23일 청문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청약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아들의 뭐 이런 파경설이랄지 아니면 또 아들이 병을 얻었다 할지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아마 청문회 분위기나 국민적인 의혹 시각 뭐 이런 것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청약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미 식을 올렸잖아요. 식을 올렸고 2023년 12월 6일에 지금 12월에 식을 올렸다는 거고 지금 당첨 시점은 24년 7월이니까 7개월 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결혼식도 올렸는데 또 뭐 세대 분리도 안 하고 또 지금 미혼으로 좀 해놨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위장 미혼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혜원 후보자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셨지만 이 부정 당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그 지명 처리와는 관계없이 계속 국토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 청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국가에서 정확히 관리를 할 때 네. 그때 어떤 그런 뭐 부동산의 정의성이나 이런 것이 또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사실 파경이 사실이냐 아니면 또 아들이 병을 얻은 게 사실이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도 자식 키우는 그 엄마 입장에서 참 이렇게까지 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만들면서까지 이런 공개까지 뭐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들을 그렇게 내밀한 면까지 비춰가면서까지 장관을 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혜원 후보자가 그 선에서 좀 멈춰줬으면 오히려 본인의 어떠한 그 명예도 좀 더 얻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통상적인 이 부모 심정에서 아들 부부 갓 결혼식을 올린 그것도 장남 부부가 부부 사이가 악화돼서 파경 위기까지 갔다면 어떻게든 달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것이 이제 부모 심정일 텐데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파경 위기니까 부동산 청약을 해야겠다. 아파트 청약을 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결과적으로 하신 거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혼으로. 저 장면을 보면서 이제 쉽지 않겠다는 전 판단을 했는데요. 딱 저 장면에서. 예. 가장 어쨌든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볼 장면이 이 원펜타스 청약 관련해서 네. 가점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한 아들을 미혼인 상태로 둔 게 아니냐. 결국 그걸로 당첨이 됐고 지금 2배 이상의 시세 차이, 100억 가까운 현 시세를 누린 게 아니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정말 시원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어요. 네. 뭔가 있었겠지. 뭔가 있었겠지.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바라봤는데 저 해명을 듣고 이혼 위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실제 결혼식 딱 하고 파경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죠. 예. 그런데 딱 그 사안만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는데 청약을 둘러싸고 그 이후에 전후에 이루어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저 사유만으로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도 미혼인 상태로 있었다라고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변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들어는 보고
국민들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어렵게 만든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예. 해명이 안 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더 이상 사실은 뭐 지명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저 장면 해명으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다른 뭐 보좌진 갑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국민 정서에 반한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 인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건 분명했고 저 부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던 거는 분명했고요. 아마 그래서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기회를 계속 줬지만 역시나 준비된 자료나 소명의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에 예.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금도 제기돼 있는 부정청약과 관련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인사를 더 이상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스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혁준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위기 없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뭐 정혁준 변호사님 내외처럼 인고 부부는 그럴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위기 없는 부부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극복하고 마음을 다잡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부부들의 삶인데 위기라고 해서 미혼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혼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미혼 자녀 청약을 활용했다라는 건 법적으로도 진성준 의원 지적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장모님도 모르시는 건데요. 네. 저희 신혼여행 가가지고 대판 싸웠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혼 위기가 있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결혼기념일인데 예.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저 집은 그러면은 결혼기념일을 혼인 신고한 날로 결혼기념일을 하나? 전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했지만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부부는 그 뭐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안 하나? 그런데 결혼기념일을 결혼식한 날짜로 잡는 게 아니고 그 혼인신고한 날짜로 잡나? 이것부터가 상식에 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혼이냐 기혼이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탁할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청약할 때. 청약할 때 그 부양 가족이 필요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피부양 가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피부양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부양할 필요성이 있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들이란 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 장남 어떤 분입니까? 이혜훈 후보자 장남은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것도 경제학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그 연구원의 박사연구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연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핏 봐도 억대 연봉에 가까운 그 정도 연봉 받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 이혜훈 후보자 말대로라고 하면 결혼 신고는 안 했어도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피부양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법의 취지를 갖다 몰각하는 것일 뿐더러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첨됐었어야 할 그 아파트를 본인이 가져가 가지고 재산이 200억이나 되는 그러한 분이 그 다른 사람의 그 아파트를 뺏어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 곳간지기를 하겠다라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가지고 지명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지명 철회가 됐을까?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장면도 준비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의 25평 아파트에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 데 살고 했을 때 5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방 3개짜리인가요? 네. 예,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데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나요?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아, 소파도 마루도 있고. 잤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의원님은 댁에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마루에는 안 자죠. 네. 방에 자지 왜 마루 잡니까?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28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5명이 이 국평이라고 불리는 20평대 집에서 어떻게 지냈냐라고 묻자 마루에서 잤다라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박 최고, 같이 살았다라는 증거를 하나도 못 댔다.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저 마루에서 잤다라고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뭐 증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네. 아니 뭐 마루에서 잤다고 하는데 그 해명이 과연 이제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물론 이 국민들 중에서 시원하게 마루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죠. 뭐 저도 가끔 이제 본가에 가면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이제 핵심은 이 장남의 25평 신혼집에 일가족이 전입 신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이제 꽤 장성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5명이 어떻게 그 집에 살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전 제대로 된 해명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명을 듣고 믿고 아 그랬구나 하실 국민들은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역시도 굉장히 좀 치명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잠만 잤다라는 해명조차도 사실은 납득되지 않는 것이 같이 지낸 게 맞느냐라는 그 의문점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서 잠만 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잠을 어디서 잤느냐보다도 결국 거기에 5명이 같이 지냈던 게 맞느냐, 실거주를 한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납득시킬 만한 혹은 증명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잠만 잤다, 마루에 가서 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방이 3개니까 5 식구가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분도 많거든요. 보통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방, 방이 3개니까 엄마 아빠 한 방, 큰형한테 보통 한 방을 주고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가 남은 한 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둘째, 셋째가 좀 많이 티격태격하고 싸워요. 아들 셋일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마루에서 잤다. 이런 해명이 나온 건데 누가 잤을까요? 마루에서. 이제 뭐 본인이 마루에서 잤다고 하시니까 이제 부부가 뭐 마루에서 주무셨을 수도 있는 거고 방을 이제 다 아들들한테 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 제가 추정하거나 생각을 해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루에서 잔다라는 발언은 진짜 마루에서 잤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도 결국 그 집에서 다 같이 생활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어디에서 잤느냐보다도 과연 거기서 지낸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어떤 의문이 든다. 뭐 신혼집에 전입 신고를 한 그 과정도 혹은 그 이전에 부정 청약 문제도 결국 이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나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니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사실은 기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박성민 최고의 강한 비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왜 지명 철회했을까?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 뭘까요? 그 장면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죠. 실망하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예? 아 대답을 하세요.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네. 내가 뭐예요? 계속 내 있다고요. 말씀은.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이 아파트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집요하게 여당 의원이 물었는데 끝까지 네 라는 애매한 답변을 반복했는데 이 헷갈리는데요. 아파트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안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지명 처리돼서 안 포기했군요.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못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있다고요. 좀 약간 짜증스럽게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이냐 집이냐 이 말이 두 개 그거군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집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 23일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지명 철회가 없다고 했으면 사실 오늘 기재위가 열려서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장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러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아마 그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도 그렇고 청문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분은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나왔던 것이 바로 그 상지정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집을 포기할 생각이 있냐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뭐 이러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으로 좀 씁쓸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위 선양자 전형으로 첫째 아들이 연대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훈장으로 연대에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아버지 찬스로까지 세상을 사는 이러한 기이한 저는 패밀리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혼 후보자의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거였고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저는 이번 그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청약 이 부분은 2024년 7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선이 2024년 4월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은 없었던 시기이고 그러면 이것은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많은 그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청와대의 면밀한 검증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연 이 후임자로는 누굴 지명할지도 궁금합니다.